여보, 우리 이혼해요.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짐을 이제 내려놓고 싶어요. 결혼 43년 만에 꺼낸 말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지만 평생 친구들에게 돈이나 빌리러 다닌 무능한 백수 남편. 더는 세상의 시선과 생활고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놀랍게도 남편은 이혼에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시골로 떠났죠. 8개월 후, 빈집을 정리하던 어느 날, 다락방 구석에서 남편이 두고 간 낡은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본 순간, 손에 들린 서류 한 장에 적힌 단 하나의 숫자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그날 제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평생 무시하고 경멸했던 남편이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43년 동안 제가 저질렀던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실수가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박순덕입니다. 남편 김철수는 70세죠.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평생 변변한 직장 없이 집에만 있는 사람과 43년을 살았습니다. 자식들 학비며 생활비는 전부 제가 벌었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남의 집 파출부도 했고 야간 경비까지 섰습니다. 한겨울 새벽 경비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아이들 학원비 생각하면 견뎠는데 남편은 그동안 집에서 신문이나 보고 있었죠. 젊었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으니 언젠가는 좋은 직장 잡겠지.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살겠지 했는데 어느새 70이 됐네요. 평생 백수로만 산 남편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지난달 대학 동창회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옷장에서 정장을 꺼내더군요. 먼지 쌓인 양복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낯으로 동창회 간다는 건지. 창피해서 어떻게 가요? 친구들은 다 교수, 의사, 변호사인데 당신은 뭐라고 소개할 건데? 남편은 넥타이를 매다 말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순간 어두워지더군요. 그래도 친구들 얼굴은 보고 싶은데. 그 목소리가 너무 쓸쓸해서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동창회 가서 무직이라고 소개하느니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았죠. 결국 남편은 정장을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호텔 카페였죠. 친구들은 하나같이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은퇴 기념으로 선물했다며 자랑하는 정수기, 해외여행 사진을 보여주며 남편이 매년 2번은 꼭 데려간다는 영희, 손자들 학원비도 남편이 다 대준다며 흐뭇해하는 친구들을 보니 속이 쓰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누군가 물었죠. 우리 남편은 뭐 하냐고. 그냥 집에 있어. 그 말을 하고는 급하게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명품 가방은커녕 10년째 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 여행은 신혼여행 이후로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죠. 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요. 일주일 후 둘째 딸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 준비 중인 딸이었죠. 엄마, 결혼 자금이 좀 부족해서 아빠한테는 기대도 안 해.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이었습니다. 평생 아껴 쓰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인데 딸 결혼이니 어쩔 수 없었죠. 전화를 끊고 거실을 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신문만 보고 있더군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문대까지 나와서 평생 이게 뭐예요?
딸 결혼인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죠.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또 그 말이었습니다. 평생 들어온 그 말. 미안하다, 부족하다. 이제는 지겹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딸 결혼식에도 아버지가 보태는 돈 한 푼 없다니 친정아버지로서 자격이 있나 싶었죠.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앨범 첫 페이지엔 신혼 때 사진이 있었죠. 좁은 단칸방이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비록 가난했지만 남편이 곧 좋은 직장 잡을 거라 믿었고 함께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한 건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백수였고 저는 여전히 돈 벌러 나가야 했죠. 앨범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을 순 없다고.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제 인생을 낭비했는데 남은 날이라도 제대로 살아야겠다고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제가 쓰러졌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허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허둥지둥 달려와 절 부축했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MRI를 찍고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죠. 결과를 본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되어서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수술비는 2천만 원. 평생 아껴 쓰며 살았는데도 그런 목돈은 없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밤새 울었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 받고 죽는 건가 싶어서요. 평생 남의 집 허리 굽혀가며 일했는데 정작 제 허리 고칠 돈도 없다니. 서러움에 베개가 흠뻑 젖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더군요. 밤새 어디 다녀온 건지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수술비야. 친구한테 빌렸어.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죠. 70 넘은 나이에 친구한테까지 손 벌려야 하다니. 그것도 아내 수술비를 빌리러 다니는 남편이라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한테까지 빌려야 하다니. 신혼 때는 그래도 당신이 열심히 살 거라 믿었는데 이게 뭐예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침대 옆 탁자에 놓고 나갔습니다. 부부정한 어깨가 더 처져 보였죠.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 큰아들 민수가 장사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치킨집을 차리겠다며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들은 아버지께는 부탁도 안 하고 저한테만 손을 벌렸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론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도 남편이 며칠 뒤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대학 선배한테 빌렸다면서요. 아들은 돈을 받아들면서도 시큰둥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아버지를 보는 눈빛에 무시가 가득했죠. 백수 아버지가 친구들한테 구걸해서 가져온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둘째 딸 은지가 대학 갈 때도 그랬습니다. 서울 명문대 합격했다고 기뻐했는데 등록금이 부족해서 애태웠죠. 제가 식당이라며 번 돈으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남편이 일주일 뒤에 돈을 마련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한테 빌렸다고 했죠. 딸도 역시 고맙다는 말보다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아빠는 맨날 친구들한테 손 벌리네.
창피해서 어떻게 학교 다녀요? 그 말에 남편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죠. 자식들 앞에서 무능한 아버지, 친구들에게 손 벌리는 한심한 가장. 그게 우리 집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작년엔 집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도, 올해 초 제가 위내시경하느라 입원했을 때도 매번 친구한테 빌렸다며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마움보다 부끄러움이 더 컸죠. 이 나이에 남편이 친구들한테 구걸하러 다닌다고 생각하니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건 지난주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더군요. 또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병원비 명세서를 보며 한숨만 나왔죠. 진단서를 들고 집에 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또 남편이 친구한테 빌리러 다닐 생각을 하니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이제 친구들도 지겹겠다 싶었습니다. 평생 빌리기만 하는 친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한테 먼저 말했습니다. 또 친구한테 빌릴 거예요? 비꼬는 투로 말했더니 남편이 잠시 저를 보더군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체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 말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평생 쌓인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43년 동안 참고 살았던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알아서, 평생 알아서 한 게 뭐가 있어.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당신 없이 살래요. 이혼하겠다는 말이 처음으로 입 밖에 나왔습니다. 남편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했는데 남은 건 병든 몸과 친구들에게 빚진 남편뿐이었어요. 이제라도 제 인생을 찾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이혼에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말한 다음 날 남편은 조용히 제 앞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죠. 싸우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43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이렇게 쉽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재산분할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후 당신은 계속 백수였고, 이 집이며 재산은 전부 내가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재산 분할 없이 각자 가진 걸로 하죠. 남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겠다고만 했죠. 너무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에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집도 적금도 모든 게 제 명이었으니 당연한 거긴 했지만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책 몇 권을 넣는 게 전부였죠. 43년 살면서 남편 것이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 적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민수가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혼 소식을 들었는지 얼굴이 불그락불락했죠.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아들이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좋은 대학까지 나와서 평생 뭐 한 거예요? 엄마만 고생시키고 아버지 부끄럽지도 않아요?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아들을 봤습니다. 화난 아들 앞에서도 담담한 표정이었죠. 미안하다. 아빠가 부족했다. 그 말에 아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며 아버지를 노려봤죠. 평생 어머니 등골 빼먹고 산무능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평생 백수로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아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떨리도록 세게 닫는 소리에
제 가슴도 덜컥했죠. 남편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속은 후련했습니다. 평생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아들이 대신해 준 것 같아서요. 하지만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아무리 무능해도 자식한테 저런 소리를 듣는 아버지라니. 둘째 딸 은지도 전화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혼하는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오히려 왜 이제야 이혼하냐고 했죠. 평생 엄마만 고생시킨 아버지와 살 이유가 없다고. 딸의 말에도 남편은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당일이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협의혼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남편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구두에 빛바랜 코트? 43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는 모습치고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고향 시골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낡은 집이 있다고. 거기서 살겠다고 했죠. 택시를 부르려는 남편을 보며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좋은 대학 나와서 평생 뭐 하며 산 거예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명문대 나온 사람이 왜 평생 집에만 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은 했는지, 왜 저와 아이들을 그렇게 고생시켰는지.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죠. 당신과 살았어. 그게 내 전부였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대답인지. 평생 백수로 살면서 나와 살았다는 게 전부라니. 그런 감상적인 말로 43년의 고생이 정당화되는 건가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문을 나섰죠.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부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 70살 노인의 쓸쓸한 뒷모습이었죠.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에 시달렸는데 이제라도 자유를 찾은 거죠.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된 거죠.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이혼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둘째 딸 은지의 결혼식도 무사히 치렀죠. 남편 없이 치른 딸의 결혼식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습니다. 무능한 아버지 때문에 창피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결혼식 사진을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도 딸 결혼식 사진 한 장쯤은 갖고 싶지 않을까 하고요. 아무리 서운해도 은지 아버지니까 사진이라도 전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두고 간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다락방 구석에 쌓아둔 상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책들과 서류 뭉치였어요.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낡은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갈색 가죽이 달아서 모서리가 해진 오래된 가방이었죠. 열어보니 여러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중 증권회사 로고가 찍힌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처음엔 빚 독촉장인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주식 투자하다가 빚을 진 건 아닐까 싶어서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적힌 숫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47억 원. 네, 47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손이 떨려서 서류가 바닥에 다 흩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앉았죠.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47억이었습니다. 잔고 증명서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주워봤습니다. 거래 내역서, 주식 보유 명세서들이었죠. 30년 전부터 꾸준히 매수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지금은 모두 대기업이 된 회사들의 주식이었어요. 배당금 명세서도 있었습니다. 연간 배당금만 2억이 넘었어요. 매달 1,000만 원 넘는 배당금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평생 백수인 줄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억만장자였다니.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투자 일지였어요. 첫 장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998년 11월 15일 순덕이 허리 수술비, 주식 일부 매도 2천만 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 받을 때 친구한테 빌렸다던 그 돈이 사실은 주식을 팔아서 마련한 거였습니다. 2005년 3월 둘째 딸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원매도. 그때도 고등학교 동창한테 빌렸다고 했는데 민수 치킨집 차릴 때도 대학 선배한테 빌렸다던 그 돈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이 더 떨렸습니다. 보일러 교체 비용, 제위 내시경 검사비, 심지어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조금씩 주식을 팔아서 충당한 기록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매번 그 옆에는 친구한테 빌렸다고 저한테 거짓말한 날짜가 적혀 있었죠. 이게 다 뭐야? 왜 거짓말을 했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급하게 증권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이게 다 거짓이 아닐까 싶어서요. 이 계좌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 가능한가요? 상담원이 확인 후 답했습니다. 김철순 임명의가 맞으며 30년 넘게 거래하신 VIP 고객이시라고. 현재 계좌 평가액이 47억이 맞다고 확인해 줬어요.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쳤어요. 친구한테 빌렸다고. 다 거짓말이었어. 내가 뭘 한 거야? 평생 백수라고 무시했던 남편이 사실은 자수성가한 부자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돈을 벌어왔는데 단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한테 빌렸다고 거짓말하면서까지 숨겼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고 저한테 구박받으면서도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43년 동안 제가 얼마나 못된 아내였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충격에서 조금 진정된 후 저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 남편이 평생 그렇게 살았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답을 찾아야만 했어요. 남편의 대학 동기인 박 이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었던 박 이사님은 남편과 제일 친한 친구였죠. 명절 때마다 안부 전화도 주고받던 사이였으니 그분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박 이사님을 찾아갔어요. 박 이사는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과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조심스러워했죠. 제가 47억 얘기를 꺼내자 한숨을 쉬며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엔 말을 아끼던 박 이사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는 우리 동기 중에서도 제일 똑똑했어요. 졸업하고 대기업 여러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죠.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26세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빚만 수억이 남았죠.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남편이 대기업에 다녔다고요? 평생 백수였던 사람이. 박 이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철수는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회사 월급으로는 평생 걸려도 빚을 못 갚는다고 판단한 거죠. 그때부터 주식 공부를 미친 듯이 했어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죠. 박 이사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천재적인 투자 감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IMF 때 모든 사람이 주식을 팔 때 오히려 사모았고 IT 버블이 오기 전에 미리 팔았대요. 10년 만에 아버지 빚을 다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랑 결혼할 땐 빚쟁이였단 말이에요? 박 이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철수는 순덕 씨에게 솔직하게 다 말했다고 했어요. 빚이 많다고, 가난하다고. 그런데 순덕 씨가 괜찮다, 같이 갚아가자고 했다면서. 철수는 그게 너무 고마웠대요. 돈 없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첫 사람이었다고.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맞아요. 남편이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집안이 어렵다고, 빚이 있다고. 하지만 그때 전 사랑에 빠져 있었고,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신혼 초 좁은 단칸방에서 라면 끓여 먹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던가요? 당신이 열심히 사니까 나도 좋다고,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고. 그 말에 남편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눈시울이 붉어지던 모습까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는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박 이사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나니까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철수가 빚을 다 갚고 이제 돈을 불릴 차례가 됐는데 순덕 씨가 변했대요. 제가 변했다고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맞아요. 결혼 10년쯤 지나니까 친구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죠. 왜 직장을 안 다니냐고. 친구들 남편은 다 잘 사는데 우리만 이 모양이라고. 자식들도 아빠를 백수라고 무시하기 시작했고요. 박 이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철수는 그때부터 돈이 있다는 걸 숨기기로 했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박 이사가 쓸쓸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신혼 초엔 돈 없는 자신을 사랑해 줬는데 이제는 돈이 없다고 구박받는다고. 만약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아내가 다시 자신을 사랑할까? 그런데 그게 과연 자신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걸까? 그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닌 돈을 사랑하게 될까 봐. 그래서 끝까지 가난한 남편으로 살기로 했대요. 은행을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가난할 때 사랑받았던 기억을 지키고 싶었던 거였어요. 돈 때문에 변해버린 아내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무서웠던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속물이 됐을까요? 가난해도 행복했던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간 걸까요? 남편은 평생 저를 시험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처음 그 마음, 돈 없어도 사랑해주던 그 마음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시험에서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구박하고 무시하고 결국엔 쫓아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알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자책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박 이사님을 만나고 온 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진실을 알게 된 충격이 너무 컸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남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8개월 만에 듣는 남편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만나야겠어요.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시골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다음 날 첫 버스를 타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수백 번도 더 연습했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지만 막상 입이 떨어질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사는 집은 언덕 위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모습이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텃밭에서 남편이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남편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8개월 만에 만난 아내에게 첫마디가 밥 먹었냐니. 평생 저를 걱정하던 그 마음이 여전했어요. 왜 말을 안 했어요? 친구한테 빌렸다고.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남편은 상추를 담은 바구니를 내려놓고 쓸쓸히 웃었습니다. 말했으면 당신이 김철수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돈을 사랑했을까? 그 물음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마당에 놓인 의자를 가리켰어요. 오래된 나무 의자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우리는 오랜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텃밭의 채소들이 살랑거렸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폭풍 같았습니다. 나 신혼 때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당신이 좋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먼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어요. 알아. 그래서 더 행복했어. 하지만 10년쯤 지나니 당신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언제부턴가 남편을 보는 제 눈빛이 변했었죠. 사랑에서 연민으로, 연민에서 경멸로. 남편은 그 변화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돈이 없어도 우리 행복했잖아요. 내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했습니다. 43년 동안 쌓인 잘못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미안해 하지 마. 사람은 변하는 법이야. 당신이 나를 원망하며 살았어도 나는 당신과의 43년이 행복했어. 신혼 초 가난했을 때 날 사랑해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부부정한 등이 더 굽어 보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이미 모든 걸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울었습니다. 승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텅 빈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거실 찬장은 남편이 직접 만든 거였어요. 삐걱거리던 문틀도 남편이 고쳤고 베란다 화분들도 남편이 심은 거였죠. 43년 동안 남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펼쳐봤습니다. 오늘 순덕이가 웃었다. 그 웃음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하다. 1992년 7월 23일 순덕이 무릎이 좋아졌다. 2003년 11월 2일 순덕이가 피곤하다고 일찍 잤다. 내가 더 벌어야 하는데. 2015년 4월 8일 순덕이 덕분에 오늘도 행복하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페이지마다 저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원망 한마디 없이, 불평 한 줄 없이, 오직 저를 사랑하는 마음만 적혀 있었어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에게는 정말 저와 사는 게 전부였다는 걸. 돈이 있어도 없어도 저와 함께라면 행복했다는 걸.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남편은 시골에서 혼자 살고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40척이 뭐가 중요할까요? 그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 너무 아팠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그저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평생 곁에 있던 사람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이게 제 남은 인생의 벌인가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